현대를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 훈련 비행 편대장이었습니다. 뒤에는 제가 직접 키운 후배 2명이 제 등을 겨누고 있었고 앞에는 바다뿐이었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깜빡였죠. 지금 돌아가면 살려주겠다는 무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남쪽으로 기수를 꺾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건 제 고향 함경북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1967년 함경북도 회령 근처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막장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 나가시다가 나중엔 장마당에서 옥수수떡도 파셨습니다.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은 많았습니다. 겨울이면 온 식구가 작은 방 하나에 모여 연탄불에 손 녹이며 살았으니까요. 제가 7살인가 8살 때였습니다. 두만강 둑에서 놀다가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고개를 드니까 은빛 전투기가 강 위를 스치듯 날아가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걸 타고 저 하늘 끝까지 가보고 싶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녁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25 때 피난을 못 가서 남쪽에 남겨진 친척들 이야기였습니다. 고모, 삼촌, 사촌들이 부산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피부치 절반은 남쪽에 있다. 언젠가는 만나야 할 텐데. 할아버지는 늘 그 말씀 끝에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요. 90년대 들어서 세상이 힘들어졌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학교 가는 길에 쓰러진 사람들을 봤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 중에 굶어서 못 일어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절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는데 저희 집도 하루 한 끼 옥수수죽으로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되면 우리 집도 살 길이 열린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 단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전투기 조종사 양성반에 선발됐습니다. 평양 근처 비행기지로 떠나던 날 아버지가 역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제 어깨만 두드리시더니 돌아서서 가시더군요.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되면 가족도 지키고 조국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이 나라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저도 이 나라를 위해 살면 된다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4살에 정식 전투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미국이 조종관을 처음 잡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이륙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발밑에 산과 강이 펼쳐지고 하늘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한 탄광촌 출신이 나라를 지키는 조종사가 됐으니까요. 26에 같은 기지에서 일하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철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건강하게 자라라고, 철처럼 단단하게 살라고. 조종사 가족이니까 배급도 고향보다 나았고 작은 관사도 배정받았습니다. 물론 간부들 차 타고 다니는 거, 고급 식당 드나드는 거 보면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정도 차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병철이가 3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순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급성 맹장염 같았습니다. 저는 부대 트럭을 빌려서 순이를 인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해야 하는데 지금 전기가 없습니다. 발전기 기름도 떨어졌고요. 저는 사정했습니다. 조종사라고 뭐라도 해달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약이 없어요. 수술 장비도 안 돌아가요. 기다리는 수밖에.
순이는 병실도 못 들어가고 병원 복도에 누워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손이 점점 차가워지더군요. 그리고 해 뜨기 전에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약 한 알이면 살았을 사람이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서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부대로 돌아오는데 정치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려나 싶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이랬습니다. 동무, 가정사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면 이런 일도 생기는 법이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아내가 죽은 게 충성이 부족해서라고? 전기 끊기고 약 없고 의사도 손 놓은 게 다 내 탓이라고? 그날 밤 저는 관사 창문으로 밤하늘을 봤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자랑스럽던 하늘이 그날따라 시커멓게만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저는 병철이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훈련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워야 했고 어린 병철이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맡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휴가 때마다 아이 손잡고 강가에 나가서 돌멩이도 던지고 밤에는 같이 누워서 하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처럼 비행기 타고 싶어요. 병철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조종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는 아이한테 말해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병철이가 21살이 됐습니다. 군에 갈 나이가 된 거죠. 저는 부대 정치지도원을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아들을 내륙 쪽 부대로 보내달라고. 국경 근처는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조종사 자녀라고 특별 대우는 없소. 당이 정한 곳으로 가는 거요. 병철이는 결국 국경 근처 부대로 배치됐습니다. 보낸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부대에서 통지서가 하나 왔습니다. 훈련 중 사고사. 그 5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시신도 못 봤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랐습니다. 21살, 이제 막 어른이 된 아이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종사가 아들 죽음 가지고 소란 피우면 그 다음은 뻔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기지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병철이와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병철이 형 일, 저는 압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겨울 야간 근무 중에 영양실조에 저체온으로 쓰러졌는데 상부 보고가 무서워서 아무도 병원에 안 데려갔습니다.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손 하나 안 내밀었다고? 그날 밤 저는 관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고 아들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 가족을 단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다시 조종관을 잡아야 한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미치지 않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비행 훈련에 더 집중하고 임무에 더 충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45이 되던 해 저는 특별 임무 편대로 발탁됐습니다. 평양 높은 분들,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 라인을 수송하는 비행 임무였습니다. 처음 전용기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입 과일이 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저는 태어나서 바나나를 2번밖에 못 먹어봤는데 거기선 장식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양주병이 줄지어 있었고 고기 접시가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려다보니 가을인데도 들판이 황량했습니다. 논에 물도 제대로 안 차 있고 사람들이 허리 굽혀 뭔가를 캐고 있었습니다. 아마 풀뿌리였을 겁니다. 하늘 위에 선 망고를 먹고
땅에선 풀뿌리를 캐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엔진 점검 문제로 지방 비행장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간부들은 비행장 건물 안에서 고기의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체 점검을 하다가 담장 너머를 봤습니다. 장마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쌀 한 줌 사려고 줄을 서서 밀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노인이 넘어지고 불과 담장 하나 차이였습니다. 담장 안에선 고깃국 냄새, 담장 밖에선 굶주린 사람들. 또 한 번은 이상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수송기를 몰고 어느 산골 비행장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화물칸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정치범, 가족 이송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착륙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갔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높은 사람들 망고 실어 나르고 굶주린 사람들은 어디론가 끌려가게 만들고 내 아내는 약한 알 없어서 죽고 내 아들은 굶어서 죽었는데 저는 그 체제의 하늘을 나는 부품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늘이 더 이상 자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2018년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고향 함경북도로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반나절을 걸어서 두만강이 보이는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집은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사셨습니다. 방 한 칸에 작은 난로 하나, 쌀은 거의 없고 된장 한 단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탄광후유증으로 기침을 달고 사셨는데 그새 더 야위셨습니다. 겨우 앉아 계신 모습이 가슴이 아렸습니다. 명호야, 왔구나.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가자. 추석인데 뒷산 중턱에 할아버지 묘가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둘이서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두만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멀리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명호야, 예, 아버지, 너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니까 그 하늘 타고 이 땅을 떠나라. 저는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늙어 죽어도 된다. 하지만 너까지 이 땅에서 썩으면 안 된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마누라도 내 아들도 못 지켜준 나라다. 이제 내 목숨만이라도 내가 지켜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아버지가 두만강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 건너가 중국이고 더 가면 남조선이다. 네, 할아버지가 늘 그러셨잖아. 우리 피부치 절반이 저 아래 어딘가 살고 있다고. 아버지, 저 혼자 가면 아버지는요? 나는 여기 묻히면 된다. 내 어머니 옆에, 할아버지 옆에. 그게 내 자리인데 뭘.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대신 너는 살아서 나 대신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누라가 왜 죽었는지, 내 아들이 왜 그렇게 갔는지. 그날 밤, 저는 고향집 마루에 앉아서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듯 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보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늘로 이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서 썩어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추석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온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훈련 나가고 임무 수행하고 동료들과 밥 먹고,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 고도에서 저 방향으로 틀면 레이더에 얼마나 잡힐까? 연료가 이만큼 남았을 때 남쪽 해안까지 갈 수 있을까? 20년 넘게 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북한 방공망이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저만큼 아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동해,
북쪽 훈련 루트를 날다 보면 해안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레이더가 약해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산악 지형 때문에 전파가 제대로 안 닿는 곳이었죠. 그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6분. 6분. 그 6분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훈련 비행 나갈 때마다 그 구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고도를 낮추면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지점, 속도를 올리면 연료가 바닥나는 시점, 편대에서 이탈해도 눈치채기까지 걸리는 시간, 전부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기지 안에서도 눈과 귀를 열어뒀습니다. 보위부 감시 패턴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당직, 교대 시간에 감시가 가장 느슨해졌습니다. 주유차가 언제 오는지, 무전 점검이 언제 끊기는지 전부 기억해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편대에서 누가 끝까지 저를 쫓아올 것인지, 누가 중간에 포기할 것인지도 생각했습니다. 냉정하게 제가 직접 키운 후배들이었습니다. 실력도 알고 성격도 알았습니다. 한 명은 명령에 충실한 타입이었고 한 명은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둘 다 저를 존경한다고 했지만 상부 명령이 떨어지면 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도전이었습니다. 6분 안에 레이더 사각지대를 빠져나가면 추격이 와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 6분만 버티면 됐습니다. 준비가 길어질수록 두 가지 공포가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오늘 들키면 여기서 끝이다. 오늘도 못 가면 영원히 못 간다. 어떤 날은 조종석에 앉아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륙 버튼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2019년 4월, 어느 흐린 새벽이었습니다. 동해 초저공 훈련 비행이 잡혔습니다. 편대장인 제가 선두, 뒤에 후배 2명이 따라오는 3대 편대 비행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습니다. 이륙 전, 저는 조종석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얼굴, 아들 얼굴도. 오늘이다.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랐습니다. 뒤에서 후배 2대가 따라붙었습니다. 동해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획된 훈련 루트로 날았습니다. 10여 분 뒤 레이더 사각지대에 진입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선두 기체 진동 심함. 엔진 이상 의심. 잠시 방향 틀어 점검하겠다. 뒤에서 후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대장 동무, 제가 붙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끊었습니다. 아니다. 명령이다. 현 코스 유지하라. 그리고 조종간을 꺾었습니다. 남쪽으로 해안선을 등지고 고도를 확 낮췄습니다. 해면 50m, 파도가 바로 밑에서 부서지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무전기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편대장 동무, 코스 이탈이다. 즉시 복귀하라. 기지 관제탑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방향 틀어라. 복귀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한다. 3분, 4분. 뒤를 돌아보니 후배 기체 한 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비행 가르친 친구였습니다. 고지어 예광탄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고 사격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대장 동무, 지금이라도 돌아오시오. 돌아오면 살려주겠소. 5분.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온도계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조종간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6분. 6분이 지나갔고 레이더는 저를 놓쳤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기체가 멈칫하더니 선회에서 돌아갔습니다. 더 쫓아오면 자기도 위험해지는 구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연료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날았을까요?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쪽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현 방향 유지하라. 우리가 호위하겠다.
양옆을 보니 대한민국 전투기 2대가 나란히 붙어서 날고 있었습니다. 날개에 태극 마크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면서 저는 그 전투기들을 따라 남쪽으로 날았습니다. 남측 공군기지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기체가 멈추자마자 저는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내려 활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드디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북에서 보위부 조사라 하면 고함과 구타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신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적응 훈련을 받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북에서는 겨울에 찬물로 씻다가 손이 트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선 언제든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샤워기 밑에 서서 물을 맞았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모르게 식당에서는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뭘 먹을지, 언제 잘지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기선 새벽에 끌려갈 일이 없다는 걸.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변두리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경비 일도 하고 가끔 강연도 나갑니다. 대단한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결정해서 사는 하루하루입니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어딘가에 아버지 묘가 있겠지요. 어머니도 그 옆에 계시겠지요. 순이와 병철이는 이름도 없이 묻혔을 겁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52살에 처음으로 자유를 알았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고향 뒷산에 올라갈 겁니다. 아버지 산소에 절 한번 올리고 두만강 내려다보면서 말할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증인 노릇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 조용히 제 몫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박명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이 땅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